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구치 한도 중에 협상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어떤 진전이 보여지지 않자 디폴트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한번 크게 우리가 쉬는 동안 출렁였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기준 1에서 2%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가장 견조했었던 나스닥마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그려졌었는데요. 우리가 쉬어가면서 이런 조정 분위기를 살짝 피해갈 수는 있었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의 반등 원인이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의 의장으로의 지명이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등폭이 미미했다는 걸 감안하고 오늘 우리 장이 10월 10일 옵션 만기라는 변수를 안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큰 폭의 동반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매물 출회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변동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옵션 만기 관련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전문가들이 우리가 쉬기 바로 전날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그날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한 줄로 요약한 것 공유하겠습니다. 네, 5분의 의견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외국인 순매수가 29일째 이어졌다. 역대 두 번째로 최장 기간이었다 하셨고, 점프해서 셋째 줄 볼까요?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샀습니다 하셨고, 역시 마지막 줄 먼저 보시면 대외 불확실성에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유지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2000선 중심의 눈치 보기 장세였다. 6거래일 만에 2000선을 회복했던 지난 화요일장이었었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왔었다. 일부 건설, 화학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자동차와 함께 반등이 있었던 화요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더 중요한 오늘장 변수 프리뷰라는 것을 통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최희성 차장님은 옵션 만기일 매수 차익 잔고가 조금 부담이다. 차익 쪽에서 매물 부담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도 옵션 만기 앞두고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시면요, 역시 옵션 만기 얘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1,400억 정도의 매도 우위가 예상된다. 매물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김연겸 팀장님도 아마 대내적 이슈를 이 옵션 만기를 염두에 두시고 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외적 이슈도 오늘 밤 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첫 회동도 있으니까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미국의 정치적 변수를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어떨까, 매수하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었고, 오늘장 변수로는 단연코 옵션 만기의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동부증권 김연겸 팀장님과 함께 얘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내외 이슈가 조금은 좀 맞붙는 양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약간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틀 전 리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 200일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200일선을 양봉으로 뚫는 그런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관련된 동국제강이나 관련된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최근 조정받았던 것에 대한 그런 반등, 반면에 이제 통신주들은 오전까지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본다면 경기 민감주들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좀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일단은 대내적인 이슈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통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 날이고, 대외적 이슈로는 저희가 쉬는 날에 이제 앨런 그 부의장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이슈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점은 최근에 이제 1985에서 2018포인트까지 조금 박스권 아래에서 계속 등락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입장에서는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장중의 변동성으로는
충분히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딱 중간이거든요. 2002포인트는 딱 중간이기 때문에 1985에서 위로는 2018까지 양쪽으로 열어놓으시고 변동성을 보일 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코스피보다는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IT 스마트폰 부품, 그 다음에 최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중국 시안 공장의 투자 관련해서 반도체 부품 주식, 그 반도체 장비 주식들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 최근에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이런 그런 관련된 주식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통과가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이렇게 기대감이 불면서 최근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선벌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역시 코스피 대형주, 그 파생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대형주는 아무래도 조금 그런 파생상품 시장과 연동이 되면서 조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스닥 시장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조금 유의를 하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IT 반도체 쪽 혹은 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또 대안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연겸 주식팀장님과 함께 오늘 일정 미리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이죠. 하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뉴욕이 꽤 많이 빠졌다 싶더니만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약간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 싶은데 미국은 상당히 좀 많이 처져 있네요. 우리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먼저 해외 증시 동향부터 풀어주시죠. 네, 자 오늘 또 목요일장이고 내일 또 주말 금요일장을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네,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런 거 하나 드릴게요. 저라고 해서 시장을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에게 가이드 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가장 확실할 때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뭔가 아리송하다,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 불확실성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아쉬움을 갖는 것이 뭐죠? 종목을 잘 들어갔는데 먹을 때는 작게 맞고 손해는 그죠? 끝까지 보는, 확실하게 보는, 이러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것은 자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증시 동향 한번 살펴보죠. 먼저 해외 증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4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요 점을 한번 먼저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째는, 자, 이 앞에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네요. 결국 미국도 제넷 옐런 그 FRB 의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부의장이 의장으로 됐죠. 이분이 이제 전형적인 비둘기파죠. 비둘기파라는 것이 성장을 우선은 하는. 그러면 QE 양적 완화의 그 시기가 축소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이 큰 호재성 재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오늘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옵션 그렇죠. 하나만의 만기이기 때문에 3의 배수위들이 아니고 선물 만기가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그렇죠.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금통위 금리 결정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인 이슈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여부 다음 주 결정이 납니다. 17일까지죠. 그래서 최근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면은요. 미국이 셧다운이 2주차 접어들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한번 빠졌다가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디폴트는 막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반등을 하는 미국 시장이 전형적인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자, 다우 증시가 우리가 휴장했던 금요일 어제죠. 수요일 한글날 당해서 큰 폭을 하락했다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반등을 보였어요. 자, 미국 다우존스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일봉차트의 모습을 보면 직전 저점대 근접하는, 그렇죠, 나오고 있네요. 반등권대 이제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붉은색 원으로 제시해드렸던 것이 지난 6월 말에 하나의 저점, 그리고 지난 8월 말 9월 초에 또 하나의 그 저점대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추세는 이탈했어요. 냉정하게 보면 지지선 때 근접했기 때문에 반등면입니다. 제가 그 옆에 회색 네모난 직사각형 박스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지그재그의 어떤 전형적인 박스권의 패턴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에는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우존스 공업지수는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에 진입을 했고 상승이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역시 미국 증시가 비슷한 패턴의 모습입니다. 역시 지지선 때 근접함으로써 미국보다 조금 더 강한 반등을 실현해주고 있죠. 자, 다음으로서는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의 모습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승 추세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개의 나라, 미국과 일본과 중국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 3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5월달, 6월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미국을 포함한 유럽 선진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 동남아 증시에는 일본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과 중국 시장만이 약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을 보면 지난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유럽 선진국 시장, 일본 시장은 좀 다소 움츠리고 있고요.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것이 대한민국 시장이고 그 다음이 중국 시장입니다. 왜? 지난 상반기에 오르지 못했다는 이유죠. 자, 그렇게 하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올 하반기 4분기는 중국과 국내 시장의 탄력도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상해종합지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해외 증시 여건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그렇죠? 국내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채 한도 증액 여부. 설사 이것이 최악의 경우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국내 시장에, 그렇죠, 다소 템포를 조절하는, 오늘 들어가느냐 내일 상승하느냐, 다음 주에 상승하느냐는 시간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겠지만 이것이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해외 증시가 국내 시장에 악재를 적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 애매할 때, 불확실성이 만연할 때 투자하지 말고 확실할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투자 전략 좀 세워보죠. 좀 더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는데, 아까 부채 한도 증액 협상 데드라인도 17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아주 우리 최 앵커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확실할 때 주식 투자는요, 예상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시 올바른 투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온몸이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비가 공중에 날던 제비가 땅 바닥을 스치면서 낮게 나르면 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로 한두 시간, 한나절 지나면서 비가 오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국내 시장의 여건을 보면 이미 상승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 또한 예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저는 오늘 금통위도 있죠. 금리 여부. 그리고 옵션 만기일도 있죠. 다음 주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여부가 있습니다. 디폴트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배제해놓고 볼까요? 재료를 모두 빼서 잊어버리세요. 잠깐만. 자, 지금 여러분에게 화면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일봉의 차트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예쁘고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자, 지난 8월 말이었습니다. 8월 22일 날 장중저점 코스피 일봉 차트가 1838포인트였습니다. 이것이 9월 19일까지 한 달 가까이 3주 동안 수직 상승하면서 2018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무려 180포인트, 1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6일 날 2018포인트 고점을 찍고, 자, 어제는 시작했죠. 그저께까지 횡보하는 기간 조정 3주 동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주가가 저렇게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본다. 그것은 밑에서 받쳐주는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대기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과 내일, 다음 주까지 흔들림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굳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조정은 그렇죠. 여전히 주식 편의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10월 17일 다다음 주까지 그 확인하고 들어간다면 그렇죠. 좀 다소 늦은 타이밍도 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 가능하다. 종목 선생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금 중국과 국내 시장이 강하다면 대중국 수혜주인 조선, 철강, 화학주들 여전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IT 부품주들 그리고 막 바닥에서 장기간 6개월 이상 기고 있는 뭐 CJ, JD를 포함해서 업종 대표들 고려아연, 제일모직,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까지 매스마인드 전략 주셨고요. 역시 관심 종목까지 공개받아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에 계시는 이대관 상무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어닝 시즌이 사실상 우리도 미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망과 필요한 전략까지 짜보는 시간 오늘 특별하게 준비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김낙원 연구원님께서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알코올 실적이 우리 쉬는 날 나왔더라고요. 예상보다는 약간 더 괜찮은 실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도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눈높이가 많이 낮춰지는 추세던데요. 네, 뭐 알코아가 이번에 그 예상 대비는 좋게 나왔지만 뭐 과거 대비해서 이익 수준이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나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의 전반적으로 어닝 시즌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익은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런 그로스는 달성을 하고 있지만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하락하는 리비전의 약세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미국 기업의 순이익 총합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분기의 성장률보다는 약간 하락한 그런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가 하락이 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요. 현재 기업들이 발표한 가이던스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발표한 가이던스가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의 그 기업 이익 예상치 대비 낮은 경우의 비율을 뜻하는 네거티브 가이던스라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82%를 기록하면서 최근 5년간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컨센서스가 하락해도 속도의 문제일 뿐 이익의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이익의 성장세라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어차피 알려진 변수이고 이미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컨센서스 하락 추세에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거티브 가이던스가 너무 높아서 향후 컨센서스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더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번 어닝 시즌은 다소 뭐 부정적이겠네요.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뜩이나 정치권에 좀 불확실한 상황도 있는데다가 어닝 시즌은 그렇게 좀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쪽 얘기해 주셨고 무엇보다 이번 달 이제 후반에 접어들게 되면 본격화될 우리 어닝 시즌 얘기가 사실 더 궁금한데 우리도 미국과 비슷하지 않나요? 언제나 이제 어닝 시즌 들어서기 전에 이만큼 잡아놨던 실적 추정치들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 아닌가요? 네, 뭐 그거는 그렇게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는 원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그 어떤 기업들이 발표하는 그런 뭐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그런 추정치가 낮아지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요. 우리나라 어닝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상황은 미국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그로스는 달성이 되고 하지만 여전히 어닝 시즌으로 가까워지면서 컨센서스 내려가는 그런 리비전의 약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결과는 어닝 시즌의 결과는 다소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랑 그리고 이익의 개선세가 어느 정도 이어져 온 것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분기부터 이익이 턴어라운드 했고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섹터들을 살펴보면은 이번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리비전이 약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게 뭐 2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트렌드고 이게 뭐 갑작스러운 그런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다소 둔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익의 회복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짜 되는구나, 이제 경기랑 이익이랑 같이 회복이 되는구나, 이런 게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다가오면서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막 이익이 턴어라운드하는 한국 쪽의 어닝 시즌이 미국보다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에 특별하게 이익 성장세가 기대되는 소위 턴어라운드 될 만한 업종은 무엇이 있습니까? 턴어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회복이 됐지만 3분기부터 실제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걸 업종으로 살펴보면은 자동차랑 은행 섹터를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 섹터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분기에 아직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는데 음식료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6%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두 개 분기 대비해서는 이익의 하락폭이 크게 축소된 상황이고요.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4분기부터는 이익이 증가세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 음식료 섹터도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은 아마 은행과 자동차일 것이고, 3분기는 아니지만 거의 뭐 턴어라운드 비슷하게 하다가 적어도 4분기엔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섹터로 음식료가 유망하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3분기 그럼 어닝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다들 뭐 수급도 좋고 삼성전자 통해서 확인됐듯이 IT가 그렇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어떤 업종이 좋고 어떤 업종은 조금 피할 만한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IT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섹터입니다. 반도체 말고 뭐 IT 하드웨어라는 섹터로 이렇게 딱 떼서 보면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50%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성장세거든요. 근데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이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기간에 굉장히 이익이 안 나왔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이 IT 하드웨어 섹터에 대한 그 컨센서스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요. 이게 또한 이제 또 유심히 봐둬야 될 것은, 최근 뭐 우리나라 주가가 좀 상당히 견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이미 이익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뭐 계속 지금 반도체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황 관련된 변수들이 계속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성장세가 좀 나오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통신과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도 좀 성장세가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과 자동차, 음식료에 더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쪽에 이익 성장세가 높다라는 부분, 추가한다면 통신과 헬스케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3분기 어닝 시즌의 유망한 업종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김낙원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한은의 금통의 결과도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금리는 5개월 연속 동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천은 지키는데 파란불이 양시장 모두 보입니다. 2천을 6거래일 만에 회복시켜 놓고 하루 쉬었던 우리장 일단 좀 흔들리면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개장 상황 더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특별히 정동웅 전문가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약간 밀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출발 어떻게 하는지 짚어주시죠. 오늘 시장은 뭐 코스피 시장 소폭 밀려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예상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전일장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상 목요일장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물 추례가 뭐 차익거래 청산을 한다고 해도 매물 추례가 2천억 미만대로 출회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소폭 하락할지언정 장기적인 상승 추세나 아니면 눌림목에 의한 횡보 추세는 좀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삼성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0.63% 빠졌지만 뭐 현대차나 이런 나머지 기아차 자동차들이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장에 조금 중국이나 유럽 경기 민감주 특히 조선, 화학, 철강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연기금 막판의 매수에 의해서 막판에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오늘 장은 이제 조선주가 대체로 조금은 횡보권에 있는 반면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현대중공업만이 지금 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 뭐 검찰 고발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4%대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은 참 말도 많은 주식인 것 같습니다. 악재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 조그만 호재에도 장 초반에는 강력하게 상승했다. 뭐 이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흔들릴 때는 변동성이 큰 오늘 특히 옵션 만기를 맞아서 접근은 좀 자제하셨다가 바닥을 더 다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파라다이스의 기세가 좀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국경절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외국인이 정말 끊임없이 최근에 사들여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 업종은 이제는 저는 이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장세에서 트렌드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주도 역시나 고전적인 수출주에 좀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4분기 뭐 시즌을 맞아서 단기 모멘텀으로 파라다이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나 다른 모멘텀이 큰 경기 민감 수출주로 좀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솔브레인입니다. 뭐 대표이사가 장내 50만 주를 출회했다 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솔브레인은 1년 내내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후발주로 테마에 편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어닝과 새로운 전기차 모멘텀 그리고 1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파동이 나왔다. 세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한 솔브레인은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 곧바로 플러스권으로 둘 다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니케이 잠깐 볼까요? 0.47% 오늘 추가 상승하면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이미 니케이가 14,000을 회복시켜 놨는데 오늘 아침 추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14,100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으로 나가볼까요?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결국 의장으로 지명이 됐던데요. FMC 의사록에 조금 더 외환시장은 무게를 싣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달러원 출발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여전히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관련 뉴스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일주일을 넘기면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마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어제 간밤에서는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쯤 발표된 9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더 커지면서 달러화가 잠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차기 의장으로 옐런 현 부의장을 지명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늦춰지면서 다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FOMC 의사록 공개 직후 97.6엔까지 상승하며 엔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1.34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달러 유로 환율은 현재 1.35달러대에서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재정 우려가 이어지면서 원하는 대외재료와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1070원대로 하락한 이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2원 상승한 1073.7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원달러 상승을 가로막고 있어 수출업체 내고 물량 출하 레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은 8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1.7원 소폭 상승한 1077.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1070원대 초반에서는 단국 개입 가능성과 수입업체 결제 수요가 몰려있고 1070원대 중반 이상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미국발 달러 약세가 몰려있어 원하는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대 중후반에서 향후 방향을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윤영교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출발 상황 동해안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10월 10일 그리고 10월 둘째 주 목요일 바로 10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분석 전문가와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만기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또 옵션 만기일이 돌아왔네요. 이번엔 전부 다 매도 우위를 점치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내다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만약 그러시다면 매물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일단 금방 옵션 만기는 소폭 매도 우위의 제한적인 흐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순차익 잔고는 약 4.2조 원으로 단기간 차익 잔고는 상당히 증가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차익 잔고가 증가했던 원인은요. 9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인덱스 성향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뚜렷한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며 베이시스의 강세를 유발하였고요. 이로 인해 외국인의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는 미 정책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2000선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시장 베이시스가 소폭 축소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9월부터 높은 베이시스에서 유입되었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차익 물량 중 일부가 근본 옵션 만기에 직접적인 경계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량은 해당 물량은 총 1,9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물량들이 금일 부담 물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익 매도 출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최근 바스켓 수요 부분인 비차익 부분, 즉 프로그램 매수세에 있어서 그 비차익 부분에 있어 최근 매수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장막판 종가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차익 매도 출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부 상쇄시켜줄 대기 물량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매도 우위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본 옵션 만기에 그렇다면 외국인의 청산 규모와 여부를 결정할 베이시스 수준을 살펴보면요. 현재는 최근 삼성전자 강세와 더불어서 이제 현물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베이시스가 소폭 축소된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기 주간 베이시스의 하락에 따라서 차익 거래는 소폭의 매도 우위 스탠스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차익 물량은 출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차익 매수세 유입 동향으로 판단 시에는 지금 현재 시장 베이시스 기준 1.0포인트 이하 수준에서 차익 청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일 매크로 악재를 가정하지 않는다면 베이시스의 추가 급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옵션 만기는 매도 소폭 우위에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기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관심이잖아요. 만기일 이후 향후에도 그동안 유입되었던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10월 말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배당 모멘텀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200 전체 배당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갱신으로 올해 배당 수익률 또한 양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연말 배당은 그동안 유입되었던 인덱스 성격의 대규모 바스켓 자금 이탈을 제한하는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향후 외국인은 추가적인 환율 가능성과
배당 수익률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후에도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배당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는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들의 대규모 이탈 움직임은 없을 것이고 오늘도 만기 변수 자체로만 볼 때도 일시적인 아주 소폭의 매도의 정도만 예상이 된다. 무엇보다 관건인 베이시스 급락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옵션 만기 전망을요.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돌발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예상했던 종목이죠. 역시 셀트리온을 얘기해야겠습니다. 증선이 결론이 났습니다. 서정진 회장 포함해서 임원 3명을 검찰 고발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요. 잉크테크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괜찮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터치스크린 핵심 소재를 대체할 만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인지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돌발 종목은 바로 3D 프린터 쪽입니다. 오늘 동브라이텍과 프로텍이 모두 다 동반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3D 프린터 테마는 한번 오르면 아주 기본적으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돌발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들어볼 텐데요.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셀트리온 급락이네요. 이미 이제 예상을 좀 했던 그런 결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과 임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이 부분이 좀 악재로 돌발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금융당국 자체에서 이 서정진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터져 나왔고요. 이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약자로 증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례회의를 통해서 서 회장을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이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지난 2011년 5월에서 6월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이 회사의 실적 논란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이 계열 회사의 전 사장과 공모를 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라고 이미 기설명을 했고요. 이 금융위는 또 이후에 다시 주가 하락이 좀 지속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시세 조정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금융위는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그리고 김영기 부사장을 비롯해서 계열사 임원들을 검찰이 고발한 상태인데 일단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예상들은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셀트리온이 이 상장 폐지가 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만약에 회장 그리고 임원진에 대한 구속 이후에 이 셀트리온 자체를 좀 회생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다면 셀트리온 자체는 그렇게 나쁜 회사는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회생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나리오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43,000원대 가격대가 지지되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잉크테크인데 오늘 잉크테크 미래나노텍 이 신개념 터치스크린 개발과 관련된 이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급등 이후에 조금 잉크테크 역시도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IT 소재 자체의 어떤 트렌드 변화 그리고 이 신개념 터치스크린의 개발 이런 부분들이 잉크테크를 오늘 강하게 만든 어떤 강한 호재가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속 소재를 사용한 터치용 도전 필름인 이 메탈 메쉬 자체의 어떤 위상 변화 이 부분에 좀 주목하자. 라는 보고서가 이 증권사에서 좀 나왔고요. 이 다양한 이 ITO 필름 대체 소재 중에서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가격 경쟁력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 소재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굉장히 좀 높은 매출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딱
들어맞는 소재가 바로 이 메탈메시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이 메탈메시는 도전성이 높은 금속을 원재료로 해서 저항이 낮은 이 플렉서블 자체에 적용해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는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가장 큰 이슈가 이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곧 출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공표를 하면서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사실 한 번은 좀 지나갔던 테마인데 이번에 재차 좀 강한 매기가 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이 관련된 수혜주로 역시나 대표적인 잉크테크를 좀 꼽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은나노 잉크 전문 생산업체 메탈나노 스트림 제품의 개발 그리고 투명 도전 필름용 소재 업체 이런 부분들이 잉크테크와 관련된 굉장히 좀 강한 뉴스들인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트렌드 변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잉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일단 상승 후에 굉장히 좀 강한 양봉을 좀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36,000원이 좀 깨진다면은 뭐 35,000원 초반까지 35,000원 후반대부터 초반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밴드 상단이 38,000원은 가격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전고점이 4만원에 대한 강력한 트라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3D 테마 프로텍 동브라이 때 이 3D 프린터가 진정한 혁신을 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좀 관련주들이 급등세인데 세계 최대 3D 프린트 전문 기업인 이 스트라타시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데니얼 톰스민이라는 이 한국 오세아니아 총괄 매니저가 이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대구에 사는 사람이 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제품 생산 방식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춘 제품들이 굉장히 좀 본물처럼 쏟아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생산의 혁신 이런 부분에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3D 프린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급등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미국 포드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1000여 대의 3D 프린터를 사서 디자이너들에게 일단 사용해보면서 익숙해지자라고 나눠줬을 정도로 글로벌리하게는 슬슬 어느 정도 좀 풀리는 3D 프린터가 점점 풀리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3D 프린트 테마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상승 이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성만 좀 확보되면 이 3D 프린팅 시장이 언제라도 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프로텍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기술 이 부분이 압축기 관련된 기술을 좀 눈에 띄는 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으로는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에 좀 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장중에 만약에 상한가가 깨지고 그 이후에 다시 상한가를 간다면 공략은 분명히 해볼 수 있을 텐데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깨졌다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만약에 상한가가 아닌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가 좀 풀리면 공략은 해보되 만약에 종가로 상한가가 들어가지 못하면 일단 종가 시장가로 좀 매도를 해보는 것도 생각을 좀 고려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 종목 돌발 종목 분석 들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혹은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그 종목 알만한 종목들이 오늘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그 대상 종목을 보면요. 현대차가 오늘 신고가고요. 조선주가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은 추가 상승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신고가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계속 추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가 3%대 급등하면서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가 내는 일부 종목들 한번 모아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동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래 조금 하락세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8월 달에 맨 처음으로 인해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9월 들어서 현대 기아차가 또 한 번 북미 시장에서 역성장을 크게 가장 큰 폭으로 기록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나오면서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리고 화요일장에 크게 반등
반등을 했고 오늘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동차주는 역시나 실적이 우량하게 나오는 섹터 중 하나로서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에 대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은 뭐 역사적인 뭐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PER 밴드로 본다면 역사적 고점에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이런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대외 경제가 좋아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을 보이던가 아니면은 자동차 업종에 뚜렷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렇게는 좀 힘들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이제 상승은 밸류에이션적 매력도는 역시나 높기 때문에 상승은 가능할 것이나 예전처럼 수개월 전처럼 급등하는 이런 패턴을 그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IT나 조선주 쪽을 좀 더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조선주인데 네. 조선주는 사실상 3분기나 4분기 어닝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을 타고 오르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상 수주 모멘텀을 받았다가 1년 반, 2년 후에 그 수주를 받았던 것이 이제 실적으로 찍히게 돼 있는데 사실상 실적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수주 모멘텀을 받았을 때보다 주가는 더 하락한 그런 예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만을 봐서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제 조선주가 사실상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면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롯데케미칼을 말씀을 하셨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금 기술적으로도 아니면은 모멘텀이 조금 부각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타디엔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유럽과 중국 경기 회복에 의해서 이러한 모멘텀을 받았는데, 최근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롯데케미칼이 조금은 추세를 더 이어가면서 지금 상승을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롯데케미칼 제가 잠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지금 돌파하는 파동이 목요일 날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전 고점인 25만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기술적 분석을 봐도 이평선을 지금 모이고 있는 상태에서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파동이 나왔다.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 경기 모멘텀과 기술적 이제 차트상으로도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큰 매물을 내놓지 않는 한 롯데케미칼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조금 무섭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장 화재 소식이 나온 후부터 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중국 공장 화재로 인해서 롯데케미칼이 또 한 번 하락하면 그때는 SK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지금 사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2분기 때 1조 원대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에도 2분기를 상회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어닝 시즌에 지금 외국인이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기여한 것을 보면 역시나 반도체 기여도가 좀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반도체 장비주는 SK 하이닉스 사상 최대의 실적 기록과 아무래도 중국의 시황 공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닝 시즌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요, 오늘 OLED 관련된 종목 특별히 봐야겠습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최초로 이 휘는 스마트폰 갤럭시 라운드를 삼성전자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한테 약간 야속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요. OLED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닉스라는 종목, 제습기로 유명했던 이 종목이 오늘 다시 신고가를 내고
나오고 있는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OLED 쪽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CS 솔라 그 갤럭시 라운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도 이 잉크테크 말씀드릴 때 이 디스플레이의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좀 바뀔 수 있는 시대가 분기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뭐 지금 이번에 뭐 당장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과거에도 좀 얘기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탑재가 된다, 시장에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시장 상용화, 이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플렉서블 OLED 패널이 탑재된 갤럭시 라운드, 이 삼성전자의 출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다. CS, 엘솔라, 하이셀, 탑엔지니어링, 아바코, AP 시스템, 대부분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 기기 디자인을 차별화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렉서블 OLED 적용 같은 경우 단발성이 아니라 향후에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 전문가들이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이제가 상용화가 시작된 부분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갤럭시 라운드가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들이 얼마나 시장을 선도해 갈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용화되고 실용화된다, 이 부분에서도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주들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은 좀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형성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TLI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 쪽과 관련된 수혜, 이 부분에 급등을 했는데, TLI가 내년 애플 TV 출시로 부품 공급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년에 애플이 대형 아이패드에 가까운 UHD 유기발광 다이오드 TV, 그러니까 LED TV죠. UHD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HD라고 해서 기존의 이 HD TV보다 훨씬 더 선명도가 높은 TV입니다. 그래서 이 UHD LED TV가 출시가 추정이 된다. 만약에 이 UHD TV에 LED TV의 출시가 확정이 된다면 이 핵심 칩 개발 1위 업체가 바로 이 TLI입니다. 그래서 TLI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TV 출시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울트라 HD TV 부품이 어떤 것이냐라면 이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는 핵심 칩인데, 이 부분에서 개발 1위 업체가 TLI이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 TV 출시가 가시화되고 공표가 된다면 TLI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TLI의 실적, 올해 실적은 당연히 상향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일단 밴드 상단은 어느 정도 돌파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11,000원대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11,000원대가 돌파되면 전고점이 11,700원, 이 부분에 대한 가격 트라이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차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음봉이 나왔을 때 오늘 갭으로 좀 떴기 때문에 일단 9,600원대, 700원대부터 좀 매수하시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름철에 이 제습기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습기와 관련돼서 여름 한철로 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이 위닉스가 아니다. 우리는 겨울철에도 가을 겨울철에도 내놓을 제품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에어워셔입니다. 에어워셔는 쉽게 말하면 가습기인데요. 사실 제습기, 가습기, 일단 계절별로 원투펀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위닉스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지금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게 기대감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적들을 좀 뜯어보더라도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 리옴쿠첸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가습기와 제습기
가습기 역시도 이 중국 쪽으로 충분히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나 제습기도 중국 시장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번 유행을 거치고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듯이 제습기나 가습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퍼졌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도 제습기나 가습기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표된다면 위닉스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공략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매수를 하시라는 부분보다는 한 11,400원, 500원 이때까지 음봉 하나 나올 때까지 좀 보시고 그리고 만원대 후반까지 좀 모아 가신다면 나쁘진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격도도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태고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는 지금 당장 성급하게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텀을 두고 매수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사실 조정을 최근에 조금 보였던 그런 종목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좀 분위기를 타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내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의 상승률이 가장 세고요. 오늘 현대차가 신고가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현대차보다 낙폭이 훨씬 더 가파르게 나왔던 기아차는 또 한 번 신고가까지 반등이 가능한 것인지, 또 낙폭 과대에서 IT주 가운데에서도 소외됐던 LG전자도 오늘 2% 정도, 3% 정도 오르는데 어디까지 반등할런지 몇몇 종목들 좀 살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뭐 사상 최대 신고가를 기록하려는, 사상 최대는 아니고 신고가를 기록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역시나 실적이 우려한 대로, 낮게 나오지 않는 게, 낮게 나오지 않고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고,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과 그 기관 수급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현대차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를 따라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오르는데 기아차가 크게 하락한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단순 뭐 이번 주 초나 아니면 지난주 말에 아무래도 기아차가 현대차 대비 많이 하락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9월 미국 판매에서 현대차보다 기아차의 부진이 Y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아차도 같이 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현대차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한 기아차를 사도 무방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LG전자가 오늘은 한 2~3%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LG전자는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 매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으로 뭐 G2폰 이런 핸드폰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애플과 지금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애플이 공격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했을 때 LG전자는 그때 실적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G폰 맨 처음에 나왔던 구본무폰 같은 게 성공을 했던 이유가 애플에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였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사실상 뭐 실망감이 컸던 갤럭시 S4를 내놓고 아니면 신제품을 내놓는 과도기에서 G폰을 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애플과 삼성이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내놓는 상황에서는 LG의 선전은 조금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LG전자가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한 기업으로 좀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살펴주셨고요. 기아차는 현대차 오를 때 분위기를 분명 같이 탄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오늘장 필요한 조언, 전략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스튜디오에서 도와주고 계신 정동 전문가님의 한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IT나 아니면 조선주가 조정받았을 시에는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보다는 이제 IT가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동차보다 IT가 왜 좋은가? 삼성전자가 3분기 때 사상 최대 영업이익 10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제 143만 원대 부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신정준 삼성전자 IM 사업부 사장이 말했듯이 4분기에는 IM 사업부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의 실적 호조로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에 걸맞춰서 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레포트를 통해서 4분기에 영업이익 11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예상대로 영업이익을 10조 원 후반이나 11조 원을 내놓는다면 150만 원 회복은 물론이고 160만 원까지도 조금은 터치가 가능하지 않은 터치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상승을 했지만 PER이 8배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만 뭐 11조 원 언저리만 나온다면 160만 원 부근까지는 좀 터치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좋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예. 삼성전자를 우리 방송을 통해서 올해 초부터 서울경제에서 좋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를 대표하는 IT 기업인데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삼성전자 또한 이에 걸맞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지금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조선주인데 제가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근 한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선주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가 $100 이상을 유지하는 한 중고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조선을 지속적으로 해운사에서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비 좋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연비가 좋은 지금 만디젤이라는 엔진 팹리스 업체라는 팹리스 업체 격인 만디젤이라는 사가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속 엔진 부분에서 그런데 에코선은 저속 엔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전에 2003년 후에 중국 경기가 이제 중국은 이제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급속도로 보니까 빠르게 선박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데 유가가 $100 이상을 지속하는 한 최근에는 이제 해체하는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에 신조선 발주는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3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한다면 조정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조선주는 조금 모아가면서 긴 호흡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IT 가운데 삼성전자를 단연코 실적 기반으로 좋게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근호 과장님의 조언도 들어봐야죠. 김근호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저는 짧게 그냥 임팩트만 좀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 좋은 것들, 4분기 실적 좋은 것들, 뭐 업종 이런 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목별로요. 3분기부터 실적 돌아 나오는 것들, 4분기까지 실적이 좋은 것들만 보시면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뭐 차기 의장에 대한 어떤 얘기, 뭐 여러 가지 디폴트에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것들은 미국의 문제고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국내에 대한 얘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실적 좋은 거, 실적 3분기, 4분기 턴어라운드 되는 거 이런 부분들 찾아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개인적으로는 IT 업종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분명히 동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IT 부품 업체들 좀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이니까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실적만 보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님 그리고 정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30거래일 연속 현물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기 직후에 샀던 최장기간 순매수 기간이 34일 연속 사는 거라는데 지금 바짝 기록을 지금 갱신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쪽 동향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하겠죠.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주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드디어 옵션 만기인데 자, 일단 오늘 비차익 쪽에서도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오전장 치고 꽤 많이 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휴일 이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다 끌어올리더라고요. 오늘도 변동성이 좀 클까요? 네, 오늘 일단 여론회를 먼저 합답을 좀 드리면 여론에서는 일단 오늘은 변동성 데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위아래로 무지하게 흔들어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만기 결제 지수는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전일과 전전일이겠죠. 그러니까 해외 증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지수와의 키높이를 좀 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만기 결제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중의 변동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무지하게 좀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일 이제 전전일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이제 급반등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외국인들의 신규적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매도분에 대한 청산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 2시 40분부터 모두 다 빠져나갔다라는 흔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구간점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지금 있지만 역시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안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다운 만기를 아직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우리나라 하루가 좀 쉬다 보니까 포지션들을 빨리 정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포지션 하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이 장중에 풀렸느냐 아니면 열쇠로 제대로 채워버렸느냐가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데이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 부분 때문에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지금 상당히 확대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기관계 쪽의 매수 포지션과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합산해서 대략 놓고 보면 현재의 1960억대의 매도가 동일하게 나올 것입니다. 오차 범위가 별로 없긴 나올 텐데요. 그 이유는 지금 관망세가 일관되면서 기관계 쪽에서는 특히나 금융투자 쪽은 양 매도 포지션으로 이번 옵션을 들어와 있는 상태겠고요. 투신 쪽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개인들의 변동이 일단 제대로 된 개인들의 변동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페이크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옵션 시장 쪽에서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콜옵션 쪽에 변동이 없다가 현재 콜옵션 쪽의 변동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풋옵션 쪽도 오전 출발과 함께 막 초반부에는 많이 변동이 생겼다가 둔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메이저들의 주포들 자체가 다시 한번 콜옵션 쪽으로 집중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러면 시장은 상승 쪽에 제한이 일부가 걸릴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 수급의 상황을 놓고도 보더라도 오늘 여기 그게 없네요. 색연필이. 자, 요렇게 지금 마우스를 좀 따라다니시면요. 요렇게 컵 타입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위쪽으로도 요렇게 반대의 컵 타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외국인들은 시장 출발과 함께 일단은 시장에 대해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안 걸었습니다. 그게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는데요. 역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만기의 이벤트의 결과를 잡으신다라면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비차익 쪽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차익 쪽이 매도 압박 부분이 지금 매수로 출발과 함께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급속하게 밀리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비차익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비차익이 꾸준하게 매도 압박이 커지고 외국인들의 매도 역시도 계속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전 장 자체적으로는 쉬어갈 템포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대응 전략으로 좀 놓고 보면요. 만기라 생각지 말고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수의 위치를 놓고 보면 상당히 위쪽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중요한 자리 부분에 일단은 올라타지는 못했습니다. 중요 자리가 이제 두 자리다. 오늘 만기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요 자리 하나는 264.40 자리였고요. 그리고 바로 위쪽에 열렸던 게 265점. 요 30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요. 지금 여기를 제대로 올라타지는 못하고 밑에 자리는 올라탔습니다. 탔지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유발 강도를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략대로 만기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노리고 대박을 노리지 마시고요. 일단 그건 2시 이후의 가능성이 좀 오늘은 오전에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로 봐서는 1시
45분에서 1시 40분 사이에 이벤트를 쇼타임을 조금 빠르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시간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 쪽 어제 일본은 양호했었지만 대중국 관련 쪽인 대만과 홍콩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모습에 일단은 출발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10시 이후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관망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의 황금 라인은요, 요거보다 조금 아래인 263.5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눌린 매수를 보시는 것이 좀 유리할 거고요. 이탈 나오면서부터는 매도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신호등에 보이는 그대로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발 영향으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만기 결제 지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종 모양 혹은 컷 모양을 예상하시면서 비차에게 관찰이 좀 필요한 하루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훈 멘토님과 함께 봤습니다. 내일 만기 리뷰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듯 오늘 10월 옵션 만기니까요. 장중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잠시 후에 지금 이미 의사봉을 드신 것 같습니다. 김종서 한은 총재께서 금통위 결과를 발표하실 텐데 5개월 연속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결과는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전전일이었던가요?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내놓으면서 한국도 예상대로 내년도 성장률을 낮추었는데 한은의 뷰는 또 어떻게 수정될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